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무더운 날씨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제 생각엔 아마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야외 활동보다는 실내 쪽에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한 주 동안의 수급을 보면서 차트의 흐름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그동안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환율,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장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질문이 있어서 한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3대 지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의미를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S&P 500 모두 어제 동시에 3개의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1%의 상승이 나왔고 4,411포인트를 가리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1%의 상승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물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앞선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35,000포인트를 돌파했고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금요일날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과거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이런 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반등과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점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이죠. 누가 봐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상승했다는 것은 어쨌든 경기의 불확실성이 덜할 수 있는 구간에서 신고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경기의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에서 빠르게 반등과 동시에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정말 큰 힘이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큰 시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원자재 관련주들 꽤나 상승이 나왔어요. 포스코도 모처럼 반등이 나왔고 또 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너무 시장을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정말 이 경기 상황이 기대감과 다르게 실제로 꺾이는지 둔화되는지, 이 점들을 계속해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경기가 둔화되거나 꺾이는 것이 보이는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변동성이 생겼기 때문에 7월달과 8월달에 폭락이 올 수 있고 전량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의 결과를 정해놓지 말고 항상 시장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대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3대 지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번 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과연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화면을 제가 조금 작게 띄워놨는데 제가 일부러 조금씩 작게 표현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순서이고, 또 하단에 있는 것은 종목별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여준 것이고요. 우측에는 1년간의 차트인데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웠거든요. 근데 모바일로 보는 분들께서 좀 작을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살펴보면 날짜는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수급인데 LG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 수급을 보면 지금 LG전자는 4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으로 꽤나 큰 비중과 함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모두 일주일 동안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최근의 방향성 자체가 조금씩 상승 쪽으로 무게를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수급을 보여드리는 것은 항상 단기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급이 다음 주에도 똑같을 것이다, 이걸 보장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연속성을 보면서 이번 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면 다음 주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는 것은 다음 주에도 조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확률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어디까지나 100%로 적용해보자, 주식에서는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보시면서 이번 주에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이 관심 있게 봤다는 증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LG전자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금융지주죠. 그런데 제가 우리금융지주는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자, 우리금융지주의 한 주간의 수급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의 순매수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는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는 이때 동양생명 측에서 약 2,700만 주를 블록딜을 단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쪽에 크게 매도세가 잡혔고 이 물량을 외국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장내 매수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금융지주는 제외하고요. 그렇더라도 한 가지 우리금융지주에 큰 이슈가 있는데 약 1,100억가량의 중간 배당을 확정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에 최초의 중간 배당이고, 이런 부분이 아마도 우리금융지주를 바라보는 시각, 물론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년에도 중간 배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들이 생겼기 때문에 항상 금융주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이 나오고 상반기로 가면 약세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조금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스코. 자, 포스코의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틀 연속으로 약 7% 가까운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철광석 가격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원자재 가격들, 국제 유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철금속 중에 구리는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바닥에서 조금씩 방향성을 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수급을 보더라도 최근 3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이어졌고, 또 매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발적인 매수세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쨌든 단발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규모에 있어서도 크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3거래 동안 큰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고 쳐다보는 것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카오게임즈. 사실 이 종목은 7월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 수급만 믿고 매수를 이어가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로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로는 한국금융지주. 이 종목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7월 7일부터 지금 연속적으로 매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어제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일부 주가에 되돌림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SDI. 해당 종목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길어졌는데 다시 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삼성 SDI는 2차원지 대장주로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 미국 투자권이라든지 스텔란티스와 합작사 설립,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재료적인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언제나 유의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관을 볼게요. 기관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바로 네이버죠. 네이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깊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다만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패턴을 보시면 거의 비슷한 규모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과 재료, 그리고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성장성, 이 부분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이하게 삼성전자네요. 사실 삼성전자는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기관에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는다면 크게 상승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이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려아연. 저도 이 종목을 관심을 갖고 보던 종목인데 최근에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어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기관의 순매수 우위에 있고, 지난 3거래일 동안 소폭의 순매도를 제외한다면 계속해서 연속적인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최근에 2차전지 관련주로서 고려아연을 바라보는 투자 관점이 늘어났기 때문에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기관의 큰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주만 보더라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 우위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는 만큼 저는 관심 갖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정말 이 종목은 깔끔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려움 없이 21선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단 한 번 최근에 61선 구간에서 또 지지를 받고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기관이 크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매수세는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약간의 파동은 생기겠지만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다시 그 신고가를 지지하면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음봉이 하나 나왔어요. 때문에 이게 크게 밀리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금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네요. 자, 이렇게 순매수 5종목씩 한번 살펴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가하고 환율, 채권금리 이 세 가지로 간헐적으로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세 가지 지표의 상승과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많게는 수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나 뽑을 수 있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이 경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결을 지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산업들, 자동차, 항공, 조선, 철강, 석유화학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많은 사람들의 자동차, 항공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면 원유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또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들, 철강, 조선 업종들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많은 산업들이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유가의 가격이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구리도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3개월 자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1년간으로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하고 일부 하락한 뒤에 저점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도 국제 유가와 마찬가지로 같은 선상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승과 하락을 결정하는 것은 수백 수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경기가 불확실해진다면 안전자산으로 통하는 달러와 금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고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달러와 금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달러와 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7년 IMF하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을 때 환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듯이 올랐거든요. 97년에는 2,000원까지 올라갔었고 08년에는 아마 1,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200원대까지 1,300원 근접했나요? 아무튼 이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고, 어쨌든 경기가 불확실해진다면 안전자산, 달러와 금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환율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썩 좋은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것이고 국내 주식시장도 안정화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환율이 하락하는지도 같이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채권금리. 일단 채권금리는 기준금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흔히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금리, 시장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하고 국제금리는 상당히 유사한 궤적을 보인다, 먼저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작년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작년엔 경기가 참 좋지 못했을 때 많은 국가와 은행에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났고 일반 시민들도 대출을 통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은행 창고에 돈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돈이 부족해지는 만큼 각종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의 경기가 악화된다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이 금리를 낮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낮춰서 돈이 돌고 돌게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경기가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금리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어쨌든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이다. 그래서 이 부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거시적인 입장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이 내용들을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